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은경진이라고 해요. 제 나이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한 지도 5년이 되었네요. 소송까지 갔던 건 아니지만 좋게 이혼한 것도 아니어서 시댁쪽으론 침도 안 뱉고 싶은 심정이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 그 동네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시모에게 소금 세례까지 맞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감정도 안 좋은데 참을 수가 있었어야죠. 원래 그런 식으로 터뜨릴 건 아니었는데 시모가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이혼하고 나온 지가 언젠데 5년이나 지나 뒤늦게 시모에게 복수하게 되는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우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이야기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이니까요. 저는 지방 소도시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형편이 넉넉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가정 환경을 좋아한답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전세, 월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손을 들라고 했었어요. 설마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그때마다 자가에 자신 있게 손을 척하고 드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었답니다. 다른 것보다 자꾸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동네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것도 싫었지만 한 동네 안에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도 싫기는 마찬가지였죠. 우리 집 전셋집, 월세집이라고 광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저 역시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기라는 걸 눈치챘던 것 같고 이번엔 또 어디로 이사를 가려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여지없이 집을 옮겨야 했고 그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버스 노선도와 커다란 지도, 전단지를 번갈아 보면서 동그라미를 쳤다가 가입표를 했다가 그러기 바빴죠.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다니며 발품 파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쯤 살았던 집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다세대 주택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작은 마당엔 여러 개의 빨래 건조대가 있었는데 엄마가 거기서 빨래를 널고 걷으면 이웃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2층에 사셨던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거기서 담배를 태우시다가 할머니한테 혼나는 걸 보기도 했고 동네 아이들이 실컷 잘 놀다가 싸워서 울고불고 하는 것도 보고 말이에요.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집 내부도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나무 미감인 것도 좋았고 여러모로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지낸 기간이 2년을 다 채워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이사 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죠. 늦은 밤 엄마 아빠가 무슨 이야기라도 하시는 것 같으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했다니까요. 이사가는 이야기라도 하실까 하고 말이에요. 집세 올리자고 할까봐 겁나. 저번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 돈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괜히 우리가 뭔가 험하게 쓴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도 걸리고 말이야. 집주인이 올리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다 그렇다잖아. 아무래도 이사 갈 곳 알아보기 시작해야겠지? 경진이가 이 집을 참 좋아했는데 경진이 때문이라도 여기 좀 더 살면 좋겠다 했거든. 속상하다 정말. 내가 미안해 여보. 얼른 작은 집이라도 우리 집을 한 칸 마련해야 할 텐데.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듣자고 이래? 당신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데 왜 그래? 그렇게 두 분이 조용히 나누는 이야기에 몰래 귀를 기울였다가 씁쓸한 기분이 되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던 기억이 나요. 아, 또 이사 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제 때가 되면 이사 가는 게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정든 집,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건 늘 먹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집은 늘 빌려 쓰는 것, 언제든 옮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모습도 수차례 봤고,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도 집 없는 서름을 많이 느끼고 자랐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은 따뜻했었어요. 중2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이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암투병을 하시던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툭 떨어진 기분을 느껴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홀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대학 공부 같은 건 일찌감치 접었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생존해야 했죠. 흔히 돈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힘든 일, 험한 일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도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한정적이었고 밥 한 끼, 라면 한 개 살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난감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하찮고 당연한 것들이 저에겐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었고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도 멀쩡한 몸뚱이 하나로 살아보자 생각하며 오기로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경진아, 내가 너 아등바등 살려고 애쓰는 게 마음이 쓰여서 그러는데 너 청소 용역 일 한번 해볼래? 청소 용역이요? 네,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볼래요. 사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건데 저한테 나쁜 거 시키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선 다들 꺼리고 보니까 물어보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직업에 귀천 없다는데. 저한텐 정말 그래요. 저를 써주겠다고 하는 일은 저한텐 다 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 그런 선입견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보수도 좋아.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할 수 있겠니? 그때 제가 밤잠 안 자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도 일을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 일자리도 늘 있는 게 아니어서 생활이 무척 불규칙했어요. 근데 청소 용역 일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일 다 없애고 청소 용역이랑 식당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정말 좋았던 건 그 청소 용역 업체 사장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남들 놀 때도 일했고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돈을 모았어요.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하던 거려. 빚이 아니라 적금이라는 것을 처음 들게 됐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모아서 작은 근생 건물 하나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2층짜리 상가주택에 불과했지만 저에겐 엄청난 일이었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맨몸으로 시작해 거기까지 이뤘다는 게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제 옆에는 함께 기뻐해 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자축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 없는 서름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면 집부터 사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같이 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사는 집인데 월세 단칸방이면 어때요?
그보단 수익성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 혼자 지내는 집에 쓰는 돈도 그렇게 아깝게 여겨지는 돈이었어요. 돈 더 모아서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더 사야겠다는 생각을 할지언정 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건물 관리는 제가 직접 했어요. 수시로 들러서 어디 하자가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제 전문인 청소 상태도 점검하고 입주상가 상인들과도 꾸준히 교류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1층 상가에 새로 들어온 옷가게 주인이 싹싹하고 살가워서 꽤 가깝게 지냈어요. 저보다 5살은 위로 보였는데 성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또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주 와서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은 사장, 오늘은 일찍 나왔네. 여기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지난번에도 인사했었지? 네, 그럼요. 알죠.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명절 연휴라서 같이 퇴근하려고 오셨나 봐요. 제가 아는 가족들 중에 제일 예쁘고 바람직한 모습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애들 아빠 일찍 죽고 나 혼자 애들 키우다 보니 좀 각별하긴 해도 별다를 것도 없어요. 은 사장, 명절 때 특별한 일 있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요. 아니,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 다 하고 그날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와. 응? 내가 은 사장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밥 한 끼 꼭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되겠네요. 꼭 오세요. 내가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명절 음식 구색은 맞출 줄 알아요. 옷가게 사장은 제가 가족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일부러 명절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까지 드나들며 가깝게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다 그 집 남동생과도 친해지게 됐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가 된 겁니다. 남편도 물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결혼까지 생각한 거지만 남편보다 앞서 그 가족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2분 다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이 저 혼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손이라는 건 제게 아주 크고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도 그런 가족인 거죠. 시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결손이 있었던 가족. 그래도 그 가족에겐 어머니라는 큰 존재인 시모가 계셨고 또 외동이 아닌 남매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결손이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그 가족과 친해지기 전부터도 그 세 식구는 아주 각별하고 애틋해 보였으니까요. 난 결손이나 결핍이 늘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자기 가족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물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맞는 말이야. 사실 나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말썽쟁이 아들이었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철든 거야. 누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나도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설레고 신나.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참 좋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을 통해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벅찬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 다른 곳 보고 다닐 게 아니라 제 건물 2층에 신혼집 차리고 어머니랑 형님 다 모시고 살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살겠다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에이, 모시고 살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모여 살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님은 어떠세요? 옳게. 정말 기특하다. 어쩜? 요즘 누가 시부모, 아니지, 그것도 홀시모에 호구로 딸린 시누이까지 다 같이 살자고 하겠어. 기겁하고 도망이라도 한 거면 다행이지. 처음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시모도 시누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리 가깝게 잘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하면 바로 시자가 붙은 사람들이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곤 짐작도 못하셨던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그러자고 운을 띄운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땐 그랬죠. 솔직히 건물 2층에 세를 들이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돈은 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지만 전 결혼해서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시모나 시누이가 도움을 주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같이 살면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림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말이에요. 또 제가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삶이 그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로 시모, 시누이와 한 집에 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 생활은 꽤 행복했습니다. 시누이가 하던 옷가게 일에 시모까지 뛰어들어서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갔고 그 또한 제법 잘 되는 듯 하더니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된다고 조금 무리해서 확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그게 사달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당장 시누이 사업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후조리를 하던 중이었지 뭡니까. 가뜩이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누이 일까지 겹쳐서 정말 경황이 없었던 거죠. 시누이는 밤낮 돈 알아본다고 뛰어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루는 시모와 남편이 누워있는 저를 일으켜 상의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이런 얘기하게 돼서 미안하다만 어쩌겠니? 지금 상황이 급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겨우 키워놓은 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없고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당장 그만한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이 건물 잡혀서 어떻게 해보는 수밖엔. 그런데 말이다. 우리 친척 중에 불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폭탄 맞은 아주머니가 계시지 뭐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건물 명의를 애비 명의로 잠깐 돌려놓는 게 어떨까 싶어. 건물 잡혀서 대출받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요. 명의를 돌려놓고 그러는 건 다 뭐예요? 전 그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나라고 뭘 알겠니? 친척 조카 중에 변호사가 있으니 걔한테 다 맡기면 된다는구나.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뭐랄까? 뭔가 어딘가에 휩쓸리듯 일이 얼렁뚱땅 흘러가는 기분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친척 중에 비슷한 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다. 친척 조카가 그런 걸 잘하는 변호사다. 하는 식의 명목을 세우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무엇 하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았죠. 말씀드렸듯이 아이 낳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산후조리 중이라 몸도 회복이 안 된 상황에 난생 처음 하는 육아에 여러모로 정신도 없었지만 제가 또 원체 법에 어두운 사람이었거든요.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시댁과 남편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시모는 시노의 사업 문제만 해결되면 명의는 다시 제 명의로 돌려놓을 거라고 하셨고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 하며 번거롭게 그럴 것 없다고 하셔서 계약서 같은 것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서류 한 장 작성하지 않고
등기 이전만 해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보통 그런 경우엔 법적인 신탁 약정서 같은 걸 쓰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 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래도 서류는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시모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그런 말을 감히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모나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이 100일 지날 즈음부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밖에서 먹는 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집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회식을 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와서 늦게라도 꼭 집밥을 챙겨 먹던 사람이고 웬만해선 저녁 약속 같은 걸 안 잡으려고 했죠. 오죽하면 점심도 사 먹는 밥 먹을 것 없다면서 도시락을 싸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걸 좀처럼 볼 수가 없을 정도로요. 애 키우는 집에서 낮밤 바뀐 애가 힘들게 한다거나 하루 종일 독박 육아한 와이프가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려 애복이나 집안일 왕창 시키면 그게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남편들을 본 적이 있긴 해도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도 않았어요. 저희 애는 너무 순해서 애를 키우긴 키우는 건가 싶을 정도였고 저 또한 퇴근한 남편에게 닥달하듯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밖으로 겉돌기 시작하는 남편이 느껴졌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괜히 말을 꺼냈다가 남편이 더 튕겨져 나갈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는 거라고 기다리다 보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나 시누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미야, 아침 먹은 설거지가 그대로 있구나. 너 아무리 애 키운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뒤치작거리하는 사람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게 애 젖먹이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두세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너만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다 겪어본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이제부터는 집안일 네가 다 알아서 하든지 그게 힘들면 네가 사람을 불러 쓰든지 그래라. 알겠니?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엔 일하는 며느리 힘들다고 집안일 같은 건 되도록 손도 못 대게 하셨던 시모였는데 애 키우다 보면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에도 역정을 내시고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자금 해결한 직후만 해도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게 신우였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 모든 인연의 시작이 신우였기도 했고 워낙 저에게 살갑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그렇지. 나 옳게 신우이야. 나한테 좀 그렇지 않아?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나 집에 있는 거 빤히 알면서 점심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점심 어떻게 할 거냐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지금 시계가 몇 시냐고. 어머, 시간이 벌써. 죄송해요. 제가 요즘 온통 애한테 맞춰서 하루를 살다 보니 밥때를 잘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옳게 새끼만 중요하고 얹혀 사는 시누이 점심은 알 바 아니라는 거야 뭐야?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절대 전혀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누이마저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니 정말 억울했어요. 그렇게 식구들이 모두들 저를 대하는 게 정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 돌이 되기 전에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명확한 이유도 없었어요. 아니죠. 저와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큼 명확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남편에게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 것 같았고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는 소리만 했어요. 게다가 그때까지도 제 건물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 시누이는 그 건물에 대한 제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내 건물이고 형님 사업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명의를 돌려준다고 해서 잠깐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 건물은 지금 내 건물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 어쩔 수 없지. 소송이라도 해서 되찾고 말 거야. 가족 문제로 법정 가는 게 얼마나 치사한 건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소송하는구나.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법이 그렇게 만만한 건 줄 알아? 올케가 지금 변호사 상담 한 번이라도 받을 여유가 있어? 그동안 애 키운다고 일도 전혀 안 했고 모아놓은 돈도 까먹으면서 한 거 아니냐고. 말문이 턱 막히고 맥이 탁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를 조롱하듯이 하는 그 말에 맞받아칠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할 말이 없다는 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터놓고 속갯말을 하는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저를 도울 수 없는 걸 속상해했는데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냐고요. 일단 그쪽에서 준다는 거라도 받아서 이혼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를 받고 아이까지 두고 이혼했어요. 도저히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떼어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장 머물 곳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월세방 하나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임시 방편으로 친구 집 찜질방 오가다가 한 달이란 월급을 갖고 고시원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또 돈을 모아 단칸방으로 옮겼고 그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며 일자리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일 욕심, 돈 욕심이 많았던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건강한 체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병원을 거의 안 갈 정도로 아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더군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는 몸 쓰는 일을 거의 안 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해야 했으니 피눈물 흘리며 두고 온 제 아이를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돌아보면 정말 그 5년이 아득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이제는 제 아이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이뤘으면 됐지. 애 데려와서 같이 지낼 깨끗한 공간도 있으니 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럴 때도 됐어.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애가 이제 말도 제법 하겠다. 그렇겠지? 정말 보고 싶어. 애초에 이혼할 때 아이는 언제든지 보게 해준다고 약속했었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거야. 당연하지. 네 걸린 데 누가 말려?
애는 네가 일 때문에 어디 멀리 가 있는 줄 안다며. 아직 애가 어려서 부모 이혼이라는 걸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젠 애 보면서 살아. 그래도 돼. 친구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남편은 재혼을 하진 않았고 시모가 가끔 아이를 봐주고 또 사람을 써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를 알지도 못하는 남의 손에 맡겨놓고 5년을 살았지 뭐예요. 걸음마 겨우 떼는 걸 봤는데 이제 여기저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제법 조잘거리기까지 하겠지. 그런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약속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모, 시누이까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그 근처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으니 딱 5년 만에 그 동네에 간 거예요. 처음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이나 한번 보면 좋겠단 마음으로 그 동네를 기웃거릴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도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기반을 다지고 당당하게 아이를 볼 수 있고 또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진 죽을 힘을 다해 참으려고 했어요. 정말 허벅지 찔러가며 참았어요. 5년 만에 익숙한 동네 어귀에서니 감회가 새롭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온갖 고생 다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샀던 제 건물이 있는 그 동네잖아요. 처음 그 건물 계약해놓고 나서, 아니, 계약하기 전부터도 아침 저녁으로 둘러보며 뿌듯해하곤 했던 것도 생각나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죠. 그 건물에서 시누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나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해하던 제 모습도 떠올랐고 신혼 시절 아이를 갖고 낳았던 날 그리고 변해가는 사람들과 배신, 이혼해 그 집에서 나와야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영화가 끝나버렸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후반부가 시작되려는 참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건물 가까이로 다가가는데 마침 이전 시모가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예상했었기에 전혀 놀라지 않았는데 이전 시모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란 듯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무슨 얘기라도 하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고 애를 못 만나게 하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애 앞에서 괜한 소동을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제발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이전 시모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서. 이전 시모는 소금 한 바가지를 담아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소금을 집어 저를 향해 세차게 뿌리며 악에 바친 듯 그러는 겁니다.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 동네에 발을 들여? 여기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네가 여기 무슨 볼일이 있다고? 내가 못 올 때라도 안 나요? 이 동네 땅을 다 사셨어요? 내 발 갖고 내가 오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이년이 안 본 사이 싸가지만 없어졌잖아. 여기 너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여기로 와? 여기 내 아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못 올 이유가 있나요?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언제든지 내 아이 만날 수 있는 엄마예요. 엄마 같은 소리하고 있네. 5년이나 지 자식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너 같은 게 무슨 엄마라고? 너 같은 년 다시 받아줄 일 없으니 썩 꺼져. 이 동네에서 나가란 말이야. 이전 시모는 제가 아이 얘기를 하며 엄마로서의 제 권리에 대해 말하니 아주 깔깔 소리내며
저를 비웃고 조롱하더니 소금을 더 많이 잡아서 마구 뿌려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바가지째로 들이붓더라고요. 그 꼴까지 당하고 나니 저도 슬슬 한계에 이른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터뜨리려고 작정하고 이전심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그날은 전 정말 제 아이를 데려와서 좋은 시간 보낼 생각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시모가 제 화를 돋우며 인내심 테스트라지 뭡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전 시모가 먼저 저를 자극했으니 저도 뭐 별 수 있나요? 벼르고 벼르다 결정적인 순간에 멋지게 한 방 먹이며 터뜨려 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폭탄을 던질 수밖에요. 저는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둔 서류 한 장을 이전 시모 앞에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야말로 이 집에서 꺼져요. 정말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구더러 꺼지라 말하는 거냐고요. 뭐야? 이게 소금 한 바가지 막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뭐야? 뭐가 어찌? 너 지금 나한테 꺼지라고 했어? 네, 그래요. 꺼지라고요. 강제퇴거 집행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집 알아보고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이제 뭘 좀 아시겠어요? 여기 이걸 똑똑히 보라고요. 이게 뭔데 그래? 그 종이 조각이 대체 뭐라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모양인데 돋보기라도 갖고 나와 쓰고 보시던가. 가까이 와서 제대로 봐요. 자, 보라고요. 여전히 사태 파악 못하고 헛소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전 시모 앞에 저는 그 서류를 더욱 가까이 들이밀며 제대로 보라고 종용했어요. 그제야 이전 시모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찬찬히 보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모에게 내민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제 명의로 회복된 등기부 등본이었거든요. 이전 시모는 등기부 등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거기서 건물의 주소와 제 이름을 확인하고서도 전혀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본 후에야 현실을 깨닫게 됐는지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사람 번거롭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싶은 찰나에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다가 이전 시모가 쓰러지는 걸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이 이전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저는 아이를 데려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난 제 아이와의 해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얘기를 먼저 할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어떻게 등기부 등본에 다시 제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저는 지난 5년간 하루하루 먹고 살 궁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달프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제 건물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제 사전에 포기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 차례로 잃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아가 되어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고 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제 건물인거려. 그걸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죠.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상담을 위해 찾아갔던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쉽지 않겠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되찾으려는 건물이 저에겐 저의 모든 것을 바친 전 재산이지만 객관적으로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 입장에선 까다로운 케이스인데 반해 수임료나 성공보수의 보상이 그리 크지 않으니 매력적인 일감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지금의 변호사였어요. 개업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돈 되는 일만 찾지 않고 정의감 있는 변호사란 소문을 듣고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간 거였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었지 뭐예요. 까다로운 케이스인 건 맞지만 해볼만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연을 들으니까 제가 더 화가 납니다. 건물도 찾으시고 아이도 데려오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이 정확히 8번째 상담을 해주신 변호사님이세요. 지금까지 어떤 변호사님도 긍정적으로 들어주시거나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먼저 좀 볼까요? 제 건물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남편 명의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관건은 임시로 남편 명의로 바꿔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관리한 건 전 남편이 아니라 은경진 의뢰인님이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물론이에요. 재산세는 물론이고 각종 세금을 다 제가 낸 거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 같은 것들을 모두 첨부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세금 외에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출도 모두 은경진 의뢰인님 계좌에서 나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겠죠? 그럼요. 제가 꼼꼼한 편이라 건물 관리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해놨고 물론 증명할 수도 있고 말고요. 좋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남편 명의로 돌린 다음 담보대출 받은 자금이 신우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다는 건 그쪽 계좌 추적을 요청하면 드러날 것이고 좋습니다.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아보도록 하죠. 변호사는 친근하면서도 믿음 가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사실 소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방이 이뤄지는 과정은 또 얼마나 치사하고 지리멸렬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다가 변호사 말이 전 남편 쪽에서 애초에 제가 남편 명의로 바꿔준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단순 증여였다고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하면 정말 더 골치 아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렇게 까다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평생 그런 걸 할 리도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애매하기도 하고 제 경우엔 신탁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전 시모나 전 남편은 이미 그런 사실들을 모두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제 건물을 가로챌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제 건물을 되찾고 말겠다는 의지가 더욱 불타올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지속적으로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한 내역이 확실히 있었고 가족 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음을 증언해줄 친구도 있었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자료와 증거들을 끌어모아 사실상 신탁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의지가 커졌고 변호사는 자신감이 커지더군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그 건물 꼭 찾아오자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렇게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만 소송의 모든 과정은 전 남편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었으니 전 남편이 말하지 않았다면 이전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전 시모의 반응을 보아하면 전 남편이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고 말입니다. 제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 남편은 이전 시모를 병원에 모시고 갔었잖아요.
상태가 웬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재워놓고 전 남편을 잠깐 만났어요. 소송 진행되는 동안 집에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했었나 봐. 나를 보자마자 놀라시더니 소금까지 뿌려대며 꺼지라고 하시던데? 그게 아직 말씀 못 드렸지. 입이 안 떨어져서. 내가 먼저 얘기한 상태로 맞닥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아니, 내가 애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전에는 얘기를 했어야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상 못했어? 엄마가 외출할 일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잠깐 애 씻기는 동안 나가셨지 뭐야. 언제 알아도 아실 일이었으니 뭐.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불러낸 이유가 뭐야? 나 빨리 들어가 봐야 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해. 제가 그렇게 다그쳤는데도 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한참 동안을 망설이기만 하는 거예요.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전 남편은 저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또 양육권도 내어주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환심을 사며 시간을 더 끌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소심한 면이 있고 결단력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니까. 없으면 그만 들어갈게. 아니야, 얘기할게. 저기 말이야. 있잖아. 건물 비우는 거 말인데 말미를 조금 길게 줄 수 없을까? 결국 그 얘기일 줄 알았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날을 5년이나 기다렸어. 솔직히 말하면 난 단 하루도 더 기다려주기 싫다고. 알아? 알지. 그 맘 내가 왜 모르겠어. 그건 알지만 당장 누나 가게도 가게고 옮겨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 그런 사정 나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속한 날짜 안에 건물 비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법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 내가 법이라면 겁부터 났던 사람인데 그것도 한 번 해보니까 할만하던데? 한 번 더 해줄게, 까짓 거.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고백할 심산이었던 게 분명한 전 남편은 난감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정 따위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저에게 사정해서 상황을 조금 더 끌어보려고 매달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에게 사정하는 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혼당하고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렇기도 했고 이혼 후 고생했던 시간들, 억울하고 분해서 또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울던 사무치는 밤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잊었어? 지금 당장 그 집에서 쫓아내도 할 말 없는 게 당신들이야. 정말 미안해. 그때만 해도 내가 철이 없었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누나 일이 터지고 엄마가 건물 명의를 내 명의로 돌릴 방도가 있다길래 그 소리에 혹해선. 그렇게 뺏은 건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때처럼 또 네 엄마한테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지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사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고 내 사정 조금만 봐주라. 내가 이렇게 애도 마음대로 보게 해주고 또 양육권도 줄 생각이 있어.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 애를 보는 것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도 네가 해줄 수 있는 네 특권이 아니야. 네가 안 해주겠다고 하면 소송해서 찾아올 거니까 그딴 생색 낼 생각 마. 알겠어? 그렇게 전 남편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버린 지 이틀째 되던 날, 이번엔 이전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한 상황이었으니 전 남편을 닥달해 그간의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됐을 테니 이전 시모와 시누이가 절 찾아온 것도 그 이유가 빤한 거죠. 그게 환히 보이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전부터 그냥 짜증부터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다지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혜미야, 그날은 내가 경황이 없어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랬다. 이해하지? 옳게. 아니, 은 사장, 우리 사정 좀 봐줘. 당장 거기서 가게 빼면 우리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나 좀 살려줘, 은 사장. 그 은 사장 소리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그랬죠. 우리는 건물주와 입주민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가족이 되고 나니 내 건물이 욕심나던가요? 지난 일 다시 끄집어내서 말하면 뭐하겠니? 생각해서라도 네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어다오. 그간 우리가 애 잘 키운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를 잘 키워요? 엄마 없이 크게 한 게 누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정말 뻔뻔하시네요. 애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인데 그 와중에 애 핑계를 대며 봐달라고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를 잘 키웠다니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지난 5년 동안 제 아이 제가 키우면서 그 예쁜 모습 다 봤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맞아. 은 사장 말이 다 맞아. 모든 게 우리 잘못이지. 이제라도 다 되돌려 놓을게. 양육권도 은 사장한테 돌려줄 거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강제로 건물을 비우라거나 그런 소리만 말아줘. 우리도 방법을 찾고 있어. 뭔가를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양육권, 그거 선심 쓰듯이 그렇게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소송해서 찾아오면 돼요. 지금 소송하면 100% 내가 양육권 가져옵니다. 알아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래도 소송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니? 오늘이라도 데려가겠다고 하면 보내줄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다시는 애 갖고 거래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기한 안에 집이고 가게도 다 비우세요. 더 할 말 없어요. 이전 시모나 시누이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비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 안쓰럽다거나 그랬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가족으로 보냈던 제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사람들에게 줬던 제 진심이 생각났기 때문에 잠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행복했는지 말입니다. 제 표정에서 그런 회한을 읽었는지 이전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은 사장, 옳게. 우리 정말 잘 지냈었잖아.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사정 좀 봐줘. 이렇게 빌게. 우리가 정말 사정이 절박해서 그래. 애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하물며 가족으로 지냈던 우리가 아니냐. 모녀지간처럼 지냈던 시간을 생각해다오. 제발 그만 좀 하시죠. 그렇게 진심을 다했던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 더 치명적인 거 아실 텐데요. 점점 더 치 떨리게 하려고 이러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강제로 집 비우게 해드릴까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제 이름으로 된 제 건물, 제 모든 삶을 바친 저 자신과도 같은 건물까지 넘겼던 제가 아닙니까? 제 이름까지 버린 거 아니냐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결혼으로 생긴 제 가족을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제게서 제 이름을 뺏고 제 이름을 지우고 제 몫을 지우려 했잖아요. 그뿐인가요? 제 아이에게서 저를 떼어놓고 5년이라는 세월을 어둠 속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되찾은 제 이름, 또 제 아이와 함께 밝게 펼쳐질 제 인생을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아이는 소송 없이 지금 제가 데려와서 제 집에서 돌보고 있어요. 어차피 소송에도 제가 데려올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모르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제 환심을 사보려고 그러는 거겠죠. 집은 아직 비우지 않은 상태지만 처음에 제가 전 남편에게 제시한 말미가 아직 남았으니 그때까진 약속대로 기다려줄 작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안 나가고 버틴다면 어쩌겠어요. 다시 또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뭐. 그 집안에도 변호사인지 사기꾼인지가 있다고 하니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아직까진 제가 분하고 화나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차분하게 앉아서 지난 일들을 정리하는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붙들고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마음, 이 위로 가득 안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배신당하는 일도 분노에 치를 떠는 일도 없는 평온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